태운 고기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가공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보존제 성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암세포를 이제 만드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들이죠. 그 다음에 담배를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피우시면 평균적으로 잃게 되는 기대 연명이 한 12년, 15년 정도 된다고 되어 있죠. 이번 주제는 암인데, 암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발암물질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치매 따로, 암 따로, 그다음에 간 따로, 눈 따로, 이게 각각의 장기나 또는 각각의 병이 별도의 예방 수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홀마크 오브 캔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커지나, 그 생물학적인 기전들이 옛날에는 뭐 우후죽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나중에 홀마크 오브 에이징이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노화의 어떤 요체는 무엇인가, 생물학적인. 그런데 홀마크 오브 캔서와 홀마크 오브 에이징은 사실은 거의 다 같습니다. 거의 겹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암세포가 생기는 기전이 결국에는 사람과 세포가 노화되어서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굉장히 큰 인구 집단에서 나이에 따라서 암 발생률의 증가를 이렇게 보면 어린 사람들은 암 발생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숫자 나이가 증가될수록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암 발생이 증가됩니다. 사람이 사망을 경험할 가능성도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요.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느냐? 아까 제가 mTOR, 인슐린, IGF-1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대사 과잉일 때 활성화가 되는데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키가 되는 기전들이 온코진이라고 해서 암세포를 만드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온코라는 게 이제 종양할 때, 온콜로지 할 때 온코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죠. 그래서 이런 온코진들을 보면 대부분이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이 세포가 무한 증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단계들인 거죠. 이런 단계들에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암세포가 될 수가 있고, 그 고장 나는 것과 관련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16이라고 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P16이라는 이 유전자는 암세포를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 노화세포라고 해서 좀비세포가 있는데 이 노화세포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기전들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PICK라고 하는 기전들, AKT, ERK, ERK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전들을 다 이제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기전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요. 전부 다 인슐린 IGF-1과 mTOR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부르는 음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사 과잉이 일단 제일 나쁩니다. 두 번째가 실제로 유전자의 변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 가속 노화가 되게 되면 세포의 분열 증식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인슐린, IGF-1, mTOR 다 이런 것들인데 분열 증식이 빨라지게 되면 DNA가 복제되는 횟수가 증가되고 그럼 그 사이에 에러가 증가되겠죠. 이 에러 레이트가 증가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정말 미쳐버리면 암세포가 되는 거고요. 미칠 뻔했는 친구가 노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세포와 암세포는 결국에 가는 기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데 이렇게 DNA의 오류, DNA의 복제에서의 오류가 증가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하나는 첫 번째 이제 활성산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외선 같은 피부에서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자극이 되는 건데 또 세 번째가 또 만성염증도 있습니다. 만성염증도 있고요. 근데 이런 활성산소나 만성염증, 그 다음에 DNA의 에러와 관련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태운 고기죠. 네, 우리가 칼시노젠이라고 해서 세포에 처리를 했을 때 세포가 분열 증식될 때 세포 내의 DNA에 오류가 쌓이게 만드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디젤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칼시노젠이죠. 그러면 세포에서 분열 증식을 할 때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들. 근데 태운 고기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가공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보존제 성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암세포를 이제 만드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들이죠. 그 다음에 담배, 가장 중요한 칼시노젠 중에 담배가 있습니다. 또 술, 그 다음에 방사능. 그래서 암 검진하겠다고 또 암이 걱정되어서 CT 너무 많이 찍는 것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많이 방사능 노출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이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방사선 치료를 뭐 한 40-50번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60그레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 한 번 받는데 내가 노출되는 용량이 뭐 한 1.2그레이라고 하면요. 이 1.2그레이에 뭐 한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강한 정말 고정밀 그런 CT 프로토콜
복부 CT 프로토콜 이런 것들 찍게 되면 이런 것들에 뭐 한 20-30분의 1 정도까지도 노출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프로토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할 때 너무 이렇게 CT 이런 것들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오히려 내가 암을 가지게 되는데 좀 기여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굉장히 미미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좀 질문 드리면 활성산소는 정확하게 어떤 거고 언제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온 거죠? 활성산소라는 게 이제 원래는 O2라는 게 O2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O2이면서 지금 다른 어떤 이온과 만나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이너스 하나의 전자, 활성 전자를 가지고 되는 게 이제 활성산소이죠. 이 활성산소는 무언가 단백질이나 아니면 다른 분자를 만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해서 이 활성 전자를 잃게 되는데 이제 그 반응 과정에서 여기에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조직 수준에서 염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사실은 DNA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계속 DNA가 활성산소를 노출되게 되면 뭐 DNA에 또는 DNA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DNA를 둘러싸고 있는 메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후속 유전학적인 현상들, DNA 둘러싸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작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굉장히 심한 정도의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실제로 DNA의 이 서열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뮤테이션, DNA의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활성산소의 노출량이 많은 것이 사실은 노화도 가속시키고 당연히 뭐 암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피부 노화 이런 것들도 가속시킬 수 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강검진에서 그러면 이제 노년내과 교수님이시니까 노년기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필요한 검사 항목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받지 마라. 이거 괜히 긁어부스럼이고 그거 받아서 알게 되면 스스로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거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주신다면. 암에서의 건강검진의 효과라는 거는요. 암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했을 때 발견하는 것에 비해서 초기, 예를 들어서 완전히 수술해서 없앨 수 있는 단계 또는 치료가 완전히 가능한 단계에서 발견했을 때 생존율 또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건강검진의 효과가 있는 건데요. 건강검진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암들이 그래서 대개는 보면 좀 천천히 자라는 암들이죠. 또는 조기 발견이 도움이 돼서 내시경으로 잘라내거나 아니면 수술할 수 있는 위암 같은 암들. 건강검진에 도움이 되는 암이 좀 확실하게 몇 가지가 있긴 한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것들이에요? 췌장암은 건강검진이 도움이 안 되는 암이죠. 굉장히 빨리 자라고 계속 내가 검사를 한들 굉장히 빨리 자라는 데다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 이펙트가 없는 거죠. 반대로 건강검진에 효과가 있는 암들이 유방암, 그 다음에 흡연을 하셨던 분들에서의 폐암, 그 다음 대장암, 그 다음 위암, 그 다음이 B형 간염 또는 그 바이러스성 간염 보균 있는 분들 또는 간경변 있는 분들에서의 간암, 그 정도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전립선암 논란이 있고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너무 빨리 발견한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암까지도 발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암들이 전립선암, 갑상선암이고요. 그런데 노년내과 의사 입장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럼 각 분과 그러니까 뭐 소화기내과 학회나 아니면 다른 학회에서 노년기 건강검진을 어떻게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되냐 저희들도 이제 가서 뭐 강의도 할 때가 있고 또는 회의를 갈 때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대 여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사람의 숫자 나이보다는 그 기대 여명에는 현재 나의 기능 상태나 노쇠 정도가 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80대 초반이어도 기대 여명이 10년이 넘어가고 잘 걸어 다니신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반적인 젊은 노년기 분들과 차이가 나지 않게 건강검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75세가 되었다. 75세인데 집 밖을 못 나가고 조기에 치매가 와서 이미 치매약을 2가지 이상 드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뭐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3등급 받으셨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75세는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기대 여명이 10년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분들은 노쇠가 심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 수술하고 나면 집에서 그나마 집안을 이제 거동을 하시던 분인데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네, 열흘 정도 입원해 계시다 보면 완전히 와상 상태로 침상 상태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 상태와 기대 여명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개는 75세 이후에는 잘 모른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75세로 제한하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75세에서 85세를 그레이존, 회색 영역으로 보고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노쇠 정도
그러니까 잘 걸어 다니시는지, 일상생활도 잘 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봐서 되게 일상생활이 다 되시고 만성질환이 있어도 대략 뭐 한 30분 정도 걷는데 문제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지속하시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이런 분들은 기대감형이 10년이 넘으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내가 집 밖을 나가시는 게 어렵고 병원 가려고 하면 보호자 손잡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도 있으시고 이 정도가 되시면 기대감형이 10년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85세가 넘어갔다.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했을 때 대장벽이 노년기 있는 분들은 더 얇아집니다. 더 잘 터집니다. 대장 내시경 삽입하다가 송기를 하면서 먼저 그 가스를 넣고 그다음 대장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미세하게 빵꾸가 날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제가 뵙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정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대장 내시경은 당연히 많이 터지고요. 근데 위 내시경 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입원해서 리스크가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군요. 있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검사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작용이 있는 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세 이상이 되시면 굉장히 유보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냥 단순히 암을 선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좀 효과가 떨어지고 어떤 정말 중대한 증상이 있어서 증상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래서 검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가 기대감형도 말씀드렸고 기능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환자와 가족의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 중에는 조금 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암 때문에 불안한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수술을 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통계적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리스키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뭐 위험성을 고지해드리고 진행을 하는 거죠. 반대로 사실은 뭐 내가 삶의 질이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조금 더 영위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 평가가 중요하고 나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향후 수술 후에 기대되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나 기능 저하 가능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여기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사가 이런 것들 공동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공동 의사결정을 해서 건강검진이나 또는 어떤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기존에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종결을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는 특히 이제 보면 정말 애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있으시고 또는 파킨슨도 있으시고 연배도 80대 중반 정도 되시고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센터 가셔서 하시기에는 이미 늦으셨고 심지어 뭐 다른 병원에서는 더 이상 내시경 불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판정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런 면담을 통해서 검사를 할지 말지를 상담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의지와 의사의 판단하면 기대감이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숫자 나이만 가지고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이나 생활 습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코멘트 몇 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담배를 피우지 마라.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담배는 특히 연초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물론 전자담배의 어떤 건강상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실 급성 이제 폐 부작용들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연초와 전자담배 둘 다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연초담배는 가장 안 좋습니다. 타르가 많고 가장 확실히 인류가 알고 있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끊으셔야 되고 대개는 40대 초반까지는 끊으시는 게 좋다라고 돼 있고 그 전에 끊으시면 대부분의 기대감형 잃어버리는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돼 있고 담배를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피우시면 평균적으로 잃게 되는 기대감형이 한 12년, 15년 정도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일찍 금연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3분의 1이 흡연과 관련이 있으며 흡연은 암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단일 요인이고 특히 폐암이 사망 환자의 약 85%가 흡연과 관련했다고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코멘트 보내주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담배는 이 노화 관점에서 봐도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노화 시계가 가속이 됩니다. 가속 노화가 된다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만 문제가 아니고 심혈관계 질환 전반에 걸쳐서 혈관 건강을 이제 파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담배는 정말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보다 안전한 다양한 대안들이 있고 요새는 또 금연과 관련된 약제들도 잘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금연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방과 칼로리를 제한하라. 네,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 그다음에 과식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가공육 이런 것들 섭취하게 되면 가공육이 또 발암물질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동물성 지방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예를 들어서 시드 오일, 그러니까 콩기름, 옥수수 이런 것들 가열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염증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발암성과도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발암 물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또 암세포의 생성에 촉진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리는요, 결국에 저속노화라는 게 절식에서 제가 시작되었다고 다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고열량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감속노화, 저속노화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먹는 칼로리가 많다고 하면 하루 종일, 시종일관 먹게 되면 그 에너지가 과잉의 에너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럼 식용유 쓸 때는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올리브오일을 되어 쓰는 게 있고, 제일 좋다. 네, 올리브 오일 발연점이 210도여서 불난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210도는 굉장히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퓨어 그레이드라고 해서 요리용 올리브 오일 사용하셔도 되고 완전히 정말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정말 끓는 점이 조금 낮을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올리브 오일은 요리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드 오일이 안 좋다고 되어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를 하게 되면 고온에서 트랜스 지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 만들고 염증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콩기름 그다음에 옥수수유, 프로시유 이런 씨로 만든 씨를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화학물질 통해서 뽑아낸 그런 기름들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만이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또 이제 교수님 저한테 코멘트 주셨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가 과도한 양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라. 최근 캐나다 정부는 알코올 섭취 권장량을 빵잔으로 만들었습니다. 빵잔. 네, 한 잔도 결국에는 암 발생 리스크 올리고, 그다음에 최근의 연구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한 잔부터 모든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결과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술은 백해무익한 것이죠. 담배랑 비슷하군요. 네, 둘 중에는 담배가 다 안 좋은 거죠. 담배가 훨씬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음주, 고위험 음주를 했을 때 수명이 줄어드는 효과는 한 2, 3년 정도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술은 또 치매 리스크도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술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그다음에 인도, 그 뒤에 식도, 그다음에 위, 그리고 흡수되어서 간, 그다음에 대장 모든 그런 소화기계의 암의 리스크를 올리고 그러니까 술이 이게 쫙 들어가면서 결국에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이 또 과음하게 되면 술이 분해될 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 중간 분해 산물인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또 실은 내 몸의 활성산소를 굉장히 높이게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술은 사실은 뭐 발암물질이다. 담배와 술을 함께 하는 사람이 구강암과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높다고 또 교수님이 저한테 코멘트 주셨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가 너무 짜고 맵거나 불에 직접 태운 음식을 삼간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인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짠 음식 많이 먹는 이탈리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위암이 높습니다. 짠 음식 많이 먹는 게 다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불에 태운 음식, 고기를 태워 먹게 되면 니트로사민 이런 또 발암물질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짠 음식, 불에 태운 음식 좋지 않고 그래서 가공육을 또 불에 태운다. 정말 최악이겠죠. 그래서 바베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데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즐기는 것들 대부분 다 못하는 건데 맛있는 것도 다 먹지 말려는 건데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다 맛있는 거 다 못 먹어서 얻는 스트레스로 암이 걸린 건 없나요? 근데 네, 말씀을 제 초반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 사실은 알코올이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는 많이 보여드렸는데 알코올이 스트레스 호르몬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음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다음에 컴포트 푸드,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들 먹게 되면
역시나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오히려 더 증가된다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갈하게 식사하는 게 내 몸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가끔씩 치팅은 정말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동아시아, 북유럽, 서유럽 등 음식을 짜게 먹는 나라의 위암 발생이 미국보다 두세 배 높다는 점이 짠 음식과 암 발생과 연관성을 설명해 준다고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다섯 번째가 과일, 채소 및 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라. 녹색 채소 또는 과일,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소위 항산화 물질이죠. 이런 것들의 섭취는 노화도 느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암 발생도 억제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이전에도 김 작가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영양제로 많이 섭취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여기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영양제 소비는 뭐 거의 2배쯤 늘었습니다. 근데 과일과 채소 소비는 반토막이 거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는 영양제의 형태로는 먹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채소와 과일로 먹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대규모 관찰 연구들이 있습니다. 채소 섭취가 많아질수록 심혈관계 질환 예방되고 사망률 감소되고 암 예방이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먹는다고 하면 저속노화 식사법에서도 당연히 채소와 과일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암 예방을 위해서도 정확히 같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등의 식품으로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폐암 발생 위험률이 18% 감소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지만 보충제를 통한 섭취로는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이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암세 때 네, 명승권 교수님께서 명승권 하셨던 교수님이. 연구시죠. 작년에 나왔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연구가 있죠. 뭐죠? 미국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네.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소비하시는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을 드시지 않는 사람보다 4% 정도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물론 저자들도 모든 건강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이 다 보정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이제 이걸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이 종합 비타민 드실 가능성이 또 아무래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영양제 소비가 건강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영양제에서 궁금한 게 사람들이 영양제 구입할 때는 눈, 뇌, 관절에 도움되는 뭐 이런 거 막 광고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몸의 노화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 눈 영양제로 흑인 복용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대부분의 일반인에서 노화 연관 항반 변성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실제로는 없다고요. 책에 있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 기복적 그리고 주술적인 생각이 있어서 눈하면 루테인. 네, 굉장히 잘 먹히죠. 근데 제 책에서도 그 연구를 소개해드렸는데 RS2라는 미국의 연구가 있고요. 이 4,000명을 6년 동안 관찰을 했고요. 한 그룹은 오메가3와 루테인 지아잔틴을 드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안 드시게 했죠. 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중등도 이상의 노화 연관 황관 변성이 존재하는 그룹에서는 이 황관 변성이 진행되는 효과가 25%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죠. 근데 이 굉장히 세부적인 이 인구 집단에서만 그랬고 나머지 건강한 분들, 그러니까 황관 변성이 없는 분들에서는 황관 변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이 효과가 없다는 건데 제가 그 내용과 함께 같이 책에서 언급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이리스크라는 또 관찰 연구인데요. 이 관찰 연구는 결국에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하고 술, 담배 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눈 노화 속도가 한 절반쯤 또는 그 이상 늦춰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양제가 생활 습관만큼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치매약이 레카네맙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주는 약인데 이 약이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감퇴 속도를 또는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25% 느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모리스 그룹이 관찰했더니 물론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다이다이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마인드 식사를 잘 지키는 분들이 정크푸드를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인지기능 감퇴 속도가 10년 환산했을 때 75% 느렸다는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너무 침소봉대해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약이 줄 수 있는 효과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보다 약할 수가 있는데 이 레카네맙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뇌 영양제의 효과는 정말 뭐 100분의 1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레카네맙보다 약한 것이 전문 치매 약물이고 이것보다 더 약한 것이 의사 선생님들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뇌 영양제고요.
그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식품으로 나오는 뇌영양제인데 이 뇌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드려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다 뇌영양제 뭐 먹어야 되냐를 문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한숨이 맨날 회의감이 좀 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오세요. 먹는 영양제 다 보면 루테인, 지아잔틴 다 드시고 그다음 필름형 글루타치온 드시고 그다음에 관절 좋다는 거 드시고 또 뭐 피부 영양제 드시고 뭐 이렇게 간 영양제 드시고 안 드시는 게 없습니다. 오메가3 따로 챙겨 드시고. 근데 그래서 개별 영양제에 대해서 제가 논문들을 하도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이것들을 시리즈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효과 없다는 내용 거의 지금 앵무새처럼 외울 수가 있거든요. 무슨 영양제는 어떤 연구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양제 드실 돈으로 제발 채소 과일 사드시고 충분히 자고 운동하고. 예, 운동하고 자고 예, 스트레스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 또 그래서 저는 영양제 먹지 말라고 결론 날 줄 알았는데 챙겨 먹어도 되는 사람은 또 있다고요. 네, 필요한 사람들이 따로 있죠. 네. 일단은 65세 이상이시면서 네. 정말 식사로 못 따라가는 분들, 그러니까 밥이 너무너무 축나서 정말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분들. 아니면 씹는 힘이 부족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영양제에다 추가로 탄단지 다 들어있는 영양음료 있습니다. 균형 영양식, 영양음료. 요새는 정말 다양하게 나오죠.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콩 베이스로 나오는 것도 있고 유제품 베이스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뭐 굉장히 다양하죠. 뭐 뉴케어, 그린비아, 앵커버, 뭐 하모닐란 끝도 없는데요. 메디웰 뭐 그런 것들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영양제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분석해보면 제일 많이 부족한 게 영양성분 중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보통 하루에 20-30g 정도 부족하세요. 65세 이상 인구 분석해보면. 그래서 단백질 보충용 영양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칼슘, 비타민 D 드셔야 되고 근감소증도 비타민 D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당뇨 있으셔서 메트포민 성분 약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위절제하신 분들은 비타민 B12 드셔주셔야 되고 또 임신 계획하시거나 지금 현재 임신 중이시면 엽산과 철분 이제 엽산과 철분 드셔주셔야 되시고요. 안 먹으면 좋아요? 의무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건 의무. 네, 임신 계획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원래 드시라는 얘기 거의 안 하시는 분이죠. 이거는 예, 원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철분제도 물론 임신하시면 미리 드시는 게 좋고요.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월경하시면서 피를 많이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철 결핍 빈혈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빈혈 때문에 또는 빈혈 예방 위해서 철분제 드시는 것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나이가 좀 꽤 많거나 해서 그걸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여건이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결핍이 굉장히 클 때는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자.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살고 계시는 성인의 몸, 노인의 몸이 아니라 성인의 몸을 가지신 분들은 영양제가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6번째가 적절한 운동을 하되 무리하지 않는다예요. 이 기준은 뭐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무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을 겁니다. 가속 노화를 만들 정도의 무리는 어느 정도냐면 매일같이 마라톤 풀코스 뛰는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후성 유전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노화 시기가 전진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정말 상위 1%, 0.5% 웨이트 하시는 분들 젊어서 정말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단백질을 제가 말씀드린 권장량의 한 3배, 4배 드시면서 웨이트 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도 분석해보면 이제 조기 사망 가능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화 시기에도 조금 빨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없고 최근에 란셋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운동 안 하기로 꼴찌에서 5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두 번째 측면에서 과도한 운동은 어떤 거냐? 제가 이전에 이제 김 작가에 나와서 운동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고 스트레칭이 있고 균형 운동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점검하시기 위해서 국민체력 100에도 가보셔도 되고 또 운동에 돈 좀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70대 초반까지는 운동 포트폴리오 꼭 만드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운동에 과락이 있다. 요 네 가지 기능,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능력, 그러니까 심폐지구력이죠. 그 다음에 근력, 그 다음에 스트레칭, 관절 가동 범위, 그 다음 밸런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부상을 만들거나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쭉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안 좋은 자세로 걸으십니다. 러닝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레드밀, 헬스장에서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자세가 너무 안 좋고, 아, 저분은 정말 여기가 짧아서 있겠구나, 저기가 취약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쫙쫙 보입니다. 코어가 나갔구나, 둥근이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근골격계의 시스템에 어떤 내재적인 영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맨발 걷기 2만 보씩 한다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등산하시거나 아니면 또 무리해서 어떤 스포츠 종목 하시거나 내가 젊을 때 생각하시고서는 무리해서 러닝 하시거나 요새는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안 했고 젊어서는 지워주고요. 평소에는 앉아서 공부하시다가 또는 직장에서 생활하시다가 러닝이 이제 힙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좋은 신발 사서 카본 달려있는 신발 사서 무리해서 뛰십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진짜 맞아요. 제 아는 친한 유튜버가 저랑 같이 제 운동시켜주겠다 뛰었거든요. 4km 뛰었어요. 그렇게 빡세게 뛰진 않고 평소에 안 뛰던 사람이었는데 다음날 족저근막염을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근골격 시스템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펀디멘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특정 운동만 이제 가분수 형태로 하시게 되면 고생을 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또는 나의 근골격 시스템이라는 게 일종의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하시고, 국민체력 100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 만나보셔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서 스포츠 종목을 하시거나 걷기를 하시거나. 근데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건 실제로 그냥 걷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저 늘 궁금해서. 아직까지 신발 걷기와 맨발 걷기를 1대1로 비교해서 무작위 배정을 해서 그 효과가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질병 발생에 좋고 나쁘다를 비교한 잘 디자인된 연구가 없습니다. 네,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없고, 그다음에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과학인지 유사과학인지 애매한 그런 분석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발 걷기 자체가 신발 걷기보다 얼마나 좋다, 모른다가 정답이고요. 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바닥 밑에 있는 지방 패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완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근골격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맨발 걷기로 하루에 2만 보씩 2~3시간씩 하시면 사실은 근골격 시스템에 상당한 무리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맨발 걷기는 나의 관절의 느낌을 느끼고 골수용 감각을 느끼고 그다음 명상처럼 천천히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이완을 하시고 그런 효과를 주로 보시고 조금만 하시고, 그다음에 양을 늘리는 거는 신발 신고 하시라.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맨발 걷기나 비타민C, 메가도즈 이런 것들로 저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나는 이거에서 좋아졌다.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케이스를 들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정규분포죠. 그러니까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만 10번 나올 확률이 1024분의 1인데. 그러면 뭐 우리 TV에 나오는 그 S 봤듯이 라면 먹었는데 건강에 90세가 살아. 나 문제 없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학적인 증거를 만들 때는 무작위 대조군 배정 임상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디자인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트렌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보고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상관관계를 봐서 정말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를 뭐 하면은 정말 암이 완치될 가능성이 올라가더라. 근데 이게 신발 걷기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신발 걷기 1000명, 맨발 걷기 1000명. 그래서 일주일에 5시간씩 걷게 해서 5년 동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맨발 걷기는 정말 좋더라. 이런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비교가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뭐 메가도즈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연구에서 봤던 거고요. 근데 맨발 걷기는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이제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것인데, 특히 이제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근골격 시스템이 더 굳어 있고 특히 발바닥 밑에 패드가 지방 패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특히 또 사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잘 하진 않으니까 노년기에 계시면 더 조심해야 한다. 네, 그래서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암 예방 마지막이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면서 사람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코티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암 발생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 연구 수준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메커니즘 연구를 해보면 이제
너무 명확한 것이 사람 몸에 원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DNA가 이렇게 세포가 분열될 때 카피가 되지 않습니까? 이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될 때 이때 이제 에러가 많이 납니다. 이 에러가 쌓이게 되고 이 에러가 많은 놈들은 그중에 굉장히 일부가 암세포가 되는 건데 그게 뭐 계산을 해보면 뭐 하루에 몇백 개가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면역세포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면역세포가 NK세포나 T세포가 실시간으로 저놈들을 죽여버리는데 그 제거가 안 되게 되는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내 몸에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많아지는 겁니다. 코티솔이 많아지면 이게 면역 억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코로나도 잘 걸리고 독감도 잘 걸리고 그리고 암도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오래 받으면 암 생긴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스트레스 궁금한 게 우리가 볼일을 볼 때 화장실에 작은 거 큰 거가 있잖아요. 누구나 보는 거니까.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큰 거를 볼 때 이제 나중에 물을 내리면 싹 다 내려가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그 벽에 이제 뭔가 좀 남아요. 뭔가 좀 더 질퍽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잘 깨끗하게 안 내려가는 느낌이랄까? 그게 좀 관련이 있어요? 네. 아, 진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단 그 위장관 운동에도 당연히 영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위는 제2의 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경 섬유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장관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 중에 특히 어르신분들 중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화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화병이 있는 분들이 되게 배도 아픕니다. 소화도 안 되고 위장의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내시경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도저히 내과에서는 원인을 못 찾는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서 약 드셔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정신과를 가보시면 또 정신과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이 거부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신과가 안 가시고 뭐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단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숨겨진 이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서 이제 올바르게 항우울제를 쓰고 그다음에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생활 습관이 나아지다 보면 실제 위장관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 문제랑 이제 그게 머리 문제랑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치매 발병을 낮추는 거나 암을 예방하는 거나 이런 식단들이 다 비슷한 것 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게 저탄고지 다이어트 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식물식 이런 책들도 있고, 비건 뭐 책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절식 모사식이라 그래서 패스팅 미미팅 다이어트라 해서 굶는 거를 흉내내는 식사도 있거든요. 본질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 식사들을 다 이 책을 보면 결론이 똑같아요. 첫 번째 가공식품 먹지 마라. 단순당과 정제국물 두 번째 줄여라. 그다음에 고기는 너무 과도하게 먹지 말고 가공육 먹지 말고 뺄 거는 다 똑같고요. 더 먹어야 될 거는 결국에는 뭐 콩이나 채소 좀 더 먹고 이런 기본 베이스가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제가 처음에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거나 내 몸에 염증을 만드는 음식들이라는 게 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짜 음식들인 거고요. 그런 것들 줄이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선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먹어야 되는 것도 사실 다 빤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집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마인드 식사나 이런 저속노화 식사법을 좋아하게 되는 게 단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철저히 비건을 한다. 뭐 이러면 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이제 발톨 롱고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이제 이런 금식 모사 시기를 완전히 따라하게 된다. 어렵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밀키트를 사야 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해서 내 일상생활을 조금만 튜닝을 하자. 그리고 한국에서 일상생활 하면서도 조금만 바꾸면 어느 정도 중간은 간다. 그런 어떤 원칙들이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단을 저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